오늘 있는 인사청문회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 능력도 빵점이고요. 도덕성도 빵점입니다. 홍영표 후보자가 2001년도 한양대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부풀려져서 임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홍영표 후보자는 국내 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는 이 논문이 7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사위원단들은 7편을 심사하고 점수를 매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작 낸 논문은 2편밖에 안 되는데 7편으로 점수를 매겼다면 교수가 되지 못했을 거 아닌가? 왜 2편이 7편으로 둔갑했는지 오늘 홍영표 후보자가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된 사안이었다면 홍영표 후보자는 교수가 될 수 없는 자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후보자는 또한 뉴라이트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인데 뉴라이트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편향적이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것보다는 반북에 대한 사고가 더 높은 것이 뉴라이트인데요. 이렇다면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뉴라이트 경력 그리고 그의 대북관도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임명될 때만 해도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 전문성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도 겪지 않고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통일비서관 경력, 정책적 능력 그리고 통일 전문가의 능력도 없다고 평가되었던 통일비서관이 차관도 거치지 않고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인데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고 그저 새누리당 쪽이라고 두둔하고만 나서시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통일을 앞당겨야 하고 대북 화해무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갖고 주도해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둡니다. 통일부 장관 홍영표 내정자는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양대 교수직을 휴직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양대 석박사 논문 지도를 하거나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한양대 석박사 논문을 심사하고 지도하다니요. 기본 겸직 원칙도 위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몇 푼이 아쉬워서일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한양대로부터 증거를 제출받아서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에서 가장 문제인 것은요, 논문 자기 표절이고 중복 게재입니다. 홍영표 후보자는요, 논문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이것을 기본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은 물론이고 부당 세금 환급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장 전입은 명명백백하게 불법입니다.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표 내정자는 나이도 젊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을 했다니요. 이것 하나만으로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3년간 강연료 등 기타 소득 5천만 원 이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젊고 경력이 약해서도 어렵고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 전문성도 없고 위장 전입을 했고 그래서 불법을 행행했고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양대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거나 심사하는 겸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왔고 세금 탈세를 했고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장관직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통일부 수장 후보자는 정책 빵점 그리고 도덕성 빵점임을 밝혀둡니다. 새누리당도 정책적으로 도덕성으로 검증하십시오. 무조건 두둔한다면 대통령이 말씀한 통일 대박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통일 그 다음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관련해서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이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 교체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박상욱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2월 13일 밤 11시 경부터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경찰관들은 2월 14일 아침 10시경에 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하숙집 주인은 아침 7시 반부터 박종철 열사는 보이지 않았고 형사들이 그 방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시 연행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7시 연행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 연행으로 굳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관계자들은 박종철 열사가 첫날 전부터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4일 11시경 박종철 열사는 사망한 것으로 그 사건이 추정됩니다. 박상욱 당시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전날 11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이 경찰들이 전날 연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당시 경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탁친이 억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박종철 열사의 몸에 고문의 흔적, 이것을 당시 의사가 부검을 의뢰했고 체환검사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것은 고문에 의한 치사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욱 검사는 왜 탁친이 억하고 진술했냐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군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당시 진술을 한 경찰에게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박상욱 검사는 이 수사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밝힐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전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전날부터 연행된 것인지도 박상욱 검사는 밝히지 않았고요. 가장 기본적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경찰이 진술서를 쓴 내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석 검사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말석이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검사란 뜻일까요? 그런 검사라면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건을 밝히거나 양심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양심 선언은 둘째치고라도 당시 수사 기록에 그것을 밝히려고 애쓴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그런 내용의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실로 얼룩진 수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3개월 후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또 다른 고문 수사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 그때 다시 한번 수사했던 장본인일 뿐 첫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현장 검사로서 이런 수사 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차 수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고문 경찰관들에게 당시 고문을 했나요? 라는 등의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박상욱 당시 검사는 전형적인 잘못된 검사였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 속에 고민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면 거기서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밝히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은폐한 박상욱 대법관에게 어느 누가 대법관이라고 판결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라서 안 된다 이겁니다. 안상수 당시 검사는 이 많은 내용들을 최한 검사의 성과를 가로챘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때 상황을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안상수 검사가 영웅처럼 자기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이 당연시되던 시절 그 고문에 의한 기록이 당시 검사들이 작성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의사가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박상욱 검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중요한 담당을 했던 검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이 좀 더 살펴보십시오. 추천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수사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시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박상욱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과거와 흔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 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논평 속에는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테러 방지법, 이 대테러 방지법이 얼마나 황당한 법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이런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원은 뭘 하는 겁니까?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도 하나도 막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사 테러에도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막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의 테러를 방지하는 위치는 국정원에게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 있으니 이 사이버 테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게 주자라고 하는 법이 대테러 방지법입니다. 여러분, 말이 대테러 방지법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그와 관련한 논평을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법입니다. 탈북 관계자들이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은요, 말이 북한인권법이지 북한 민중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삐라를 뿌리는 단체들에게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한 논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누리당의 종북 숙주 발언,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테러 방지법은 MB 악법으로 지정되었던 빅브라더 법입니다. MB 악법으로 지정되었던 빅브라더 악법, 대테러 방지법, 새누리당이 추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가 아주 안일합니다. 피해가 없다고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됩니까? 개인정보 유출, 대량 유출, 개인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부는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뭘 하는 겁니까? 종북몰이할 시간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막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범죄자입니까? 왜 그렇게 코너에 몰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연금, 그들이 낸 연금에 정부가 일정 보태서 연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연금이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2월에 특위를 만들어서 4월에 끝장을 내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자기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휴가도 없이 그리고 집에도 못 돌아오는 그 군인들에게 낮은 월급으로 대신 퇴임 후에 공무원 연금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장장치,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쪽이 양보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우린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